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10회 노는 없다. 조관일 저자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북포럼 410회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저자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진행자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14년차 된 IT 분야의 지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습니다. 류용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요. 노는 없다의 조관일 저자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자님, 먼저 이 노는 없다 하기 전에 오늘 저자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저자님 아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굉장히 갖고 계신. 그동안 직업을 몇 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마 6개 내지 7개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이 가장 이제 좋았던 직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오래 근무한 거는 이제 농협에서 30년 있었으니까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 농협이 제일 좋았다 그런 생각. 네. 왜요? 왜요? 월급 많이 줘. 조합장 나가셔야죠. 네. 이번에 책을 제가 보니까요. 퇴직 관련 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은퇴는 없다라는 얘기들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노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살짝 말장난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말장난 사실 맞아요. 예, 말장난 맞고 왜냐하면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책 제목은 상당히 섹시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도발적이고 제목 하나 때문에 책이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노는 없다 제목 괜찮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은퇴는 없다고 같은 얘기 아니냐.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책을 쓸 때에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은퇴 노후에 관한 책들이 쭉 나왔는데 어느 날 하나의 그 틈새 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되게 다 은퇴 없다 은퇴 없다는데 은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네. 근데 노후가 없다는 것은 가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의가 그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지 모르는데 이런 거죠. 죽을 때까지 일하자. 은퇴는 없다. 제가 그런 지금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되는 거죠. 네. 저는 은퇴가 있고 쉬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은퇴가 있어야 노후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잠깐만요. 근데 노후가 없는 게 좋은 겁니까? 노후가 있는 게 갑자기 헷갈리거든요. 노후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노후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고요. 근데 노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 거래서가 아니라 참 절묘해요. 네. 예, 그러니까 노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시기가 없다는 뜻도 되고 또 노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람된 보람,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은퇴는 없다는 표현은 전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가 없다라는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노후의 신드롬 해가지고요. 쭉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송혜 선생 신드롬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참 신드롬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착각이 뭐냐면은 100세 시대가 왔다. 100세 시대가 그렇죠. 왔다. 그 허구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늙어보면 알아요. 늙어보면. 아니 근데 얼마나 나이가 이렇게 늙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나이로 68살이니까. 68.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책을 쓰면 잠깐 은퇴는 없다 그래요. 근데 노인네가 쓰면은 좀 쉬어야 되겠다. 저보고 사람들이 묻거든요. 뭐 강의 활동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전 돈만 많으면 안 할라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아직. 근데 사람들이 약간 100세 시대 하는데 실제로 아무나 김영석 교수님이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미 한 개 반이 돌아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건 허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 숫자
나이가 경쟁력 뭐 자꾸만 뭐 나이가 뭐 어쩌는데 나이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인생은 60부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젊은 사람의 논리예요. 제가 볼 때 60이 넘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60이 안 돼서 그런데 60이 50대하고 60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힘이 없어요. 제가 이 생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힘이란 거는 다양한 의미의 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선 정신적 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꼭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상상컨대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애인이 오라고 하면 금방 내려가는데 지금은 수원쯤에서 애인이 오래도 안 간다. 근데 이게 늙으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그런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DNA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귀찮아져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간혹 돌연변이가 있죠. 돌연변이 있는데 대개 보면은 저자님께서 몇 세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셨나요? 65세쯤 나타나요. 아시기 좀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요. 65세. 7, 80대도 펄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인생 60 신드롬, 그다음에 송혜 선생님 신드롬은 아무나 송혜 선생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와이프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송혜? 왜냐면 돈은 벌어오시고 집에 안 계시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그다음 슈퍼노인 신드롬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노후 문제, 은퇴 문제를 다룬 책이 주장이 잘못된 게 당신도 할 수 있다. 60부터다. 그리고 뭐 80세에 히말라야 간 분들 사례, 자꾸만 이렇게 말이죠. 뭐 그거 한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노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평생 현역 신드롬. 평생 현역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잘못된 거죠. 쉬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계 착시 신드롬. 통계 가지고 자꾸만 말이죠. 뭐 누가 몇 살에 뭐 하고 뭐가 몇 퍼센트. 그 딱 말짱황이에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왜 공이 안 날라오니? 자, 근데 저자님, 저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이제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직장인도 많고 그런데 언제 몇 살 때부터 이런 그 노후에 대해서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몇 살 때부터요? 노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거는 거의 60 가까이 와서고요. 그 전까지 막 사셨습니까, 그냥? 막 산 건 아니고. 근데 왜냐면요. 20, 30대부터 노후를 생각하면은 반 늙은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죽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저는 농협에 들어가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31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무식한 상황인데 신군부가 책임자급들은 전부 사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 사표를 31살 때 내고 사표가 한 열흘 후에 돌려지는 그 사이에 만약 이번에가 잘리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쑥스러움을 무지하게 타가지고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 저는 해외여행을 혼자 가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31살 때? 아니요, 지금도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혼자서 말이죠. 한비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부장 승진 앞두고 그냥 딱 때려치고서 가시잖아요. 전 그런 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표를 열흘 있다가 돌려받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앞으로 잘리더라도 끄떡없이 버텨낼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야, 그래도 일찍 깨달으셨네, 31살 때.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성각자죠. 근데 하여간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책을 쓰는 건수를 잡은 건 운명적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생각한 것은. 그래서 첫 책을 31살 때 썼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고피디님 먼저 드렸는데 아까 농협이 제일
그 예. 애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빼고 그 직업 그러니까 노후는 없다라고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다른 5가지 직업 중에 어떤 게 애착이 제일 하십니까? 예, 풀이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산업 강사는 대단히 좋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저희들 동기들 뭐 다 백수지요. 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강의하면은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100명이 제 얘기를 듣고 다 바뀐다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오늘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적어도 2-3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건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년이었고요. 예, 강사라는 직업이야말로 메가도 장군의 말씀대로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강사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하셨어요. 요새 이제 제일 문제가 1인 기업이다 뭐다 하면서 정말 이 강사 쪽으로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책을 내고 40살 때 책을 3권 썼었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직장인으로서 책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계시니까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1980년 이전에 책을 썼고 네. 교수님이나 작가가 아닌 보통 직장인으로서 그 후 36년 동안 40여 권의 책을 쓰고 현재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제 능력과 실력 가지고 요 그대로 나이만 옮겨서 30살이 됐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31~2살 때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직장인으로서 산업 교육 분야에 신경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네. 지금은 워낙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워낙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대학 교수님 같이 직업적인 교사가 아니고 1년에 1시간 이상 돈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중에는 유학파에서부터 별의별 분이 다 있잖아요. 전 그래서 그 정글의 시대를 맞지 않고 일찍 빠져나온 그 시대적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제 30대, 40대도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께서 다시 30대로 돌아가신다면요. 예. 그러면 이런 산업 강사보다는 그러면 지금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30대라면 지금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제가 이제 사람이 저 달란트라고도 하고 탤런트라고 하는데 제가 다행히 이쪽 분야에 그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30대로 간다면 그렇게 금방 책 쓰고 일찍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지속하게 할 것 같아요. 공부요? 예. 어떤 공부요? 그거야 이제 그때 봐서 트렌드를 봐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뭐다 하면은 그 부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지독하게 한 다음에 데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독하게 안 하시고 데뷔하셨어요. 예. 그때는 그냥 뭐 이게 뭐 조금 말장난하면은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6년 동안 시장에 아직 살아남았다 했는데 다행히 제 나이 또래에 경쟁자가 없는 거죠. 네.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샌더스 은퇴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학생들 중에 몇 %가 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면 몇 %가 제대로 이제 실천하시는? 이 샌더스 은퇴학교 이게 재미난 건데요. 아직 수료생이 없어요. 졸업이 어렵습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졸업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직업 창출할 때 대단히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잘 알려진 강용석 변호사님이 파워 블로거와 뭐 썸씽이 있었다. 이전에 몰라 그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 순간 이제 파워 블로거가 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직접 여기 있는 분들한테 파워 블로거가 뭐요 하고 질문하면 정확히 대답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러죠.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 근데 거기까지 되게 대답하는데 그럼 파워블로거가 되려면 뭐 조건이 뭐냐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블로그를 이렇게 하다가 노후 관련해 여러 가지 글을 올렸어요. 네.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럼 은퇴학교를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은퇴학교? 그래서 은퇴학교를 한국 은퇴학교라고 쳐보니까 없어요, 학교 이름이. 네.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을 상표 등록을 내려고 했더니 보통 명사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넣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관일 은퇴학교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건 또 너무 건방지고 그래서 중간에 글로벌 은퇴학교 하려니까 너무 또 촌스럽고 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촌스럽잖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샌더스가 나온 거예요. 그 샌더스가 75세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혹시 샌더스 씨한테 이거 허락 받고 하신 거예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예. 그런데 샌더스 그분이 나와서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노익장을 과시하는데 우리 산업교육하는 분들은 미국 대통령 후보 샌더스는 몰라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는 알거든요. 그분도 샌더스예요? 샌더스. 그분이 67세에 맞아요.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했죠. 야. 그래서 야 요거 봐라 해가지고 한국 샌더스 은퇴학교 해서 상표 등록을 했는데 그저께 특허청에서 연락 왔어요. 특허 내라고 그냥 저 허락한다고. 네네. 그리고는 이제 제 이름을 샌더스로 바꿔버렸죠. 샌더스죠. 예, 샌더스죠. 이름 야, 요번에 그 샌더스 씨가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었으면 네. 더 떴겠네, 이거. 예. 저는 사실 뭐 힐러리보다 샌더스 되기를 학수고대 했는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샌더스 은퇴학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 1인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직업을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샌더스 학교가 잘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 뵐 분이 강용석 씨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사건이라는 게 묘한 거지만 네네. 어쨌든 거기서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거리를 잡아서 계속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일거리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서 만들어다 보면은 진화하죠.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제 이름을 샌더스로 바꾸는 것까지 되고 1인 기업이거든요. 그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노인 프로그램, 은퇴 프로그램을 다루는 많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네. 그 시장이 있을 때마다 학교를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하면 자꾸만 어디 뭐 산속에 이쁜 무슨 건물이라듯이 그게 망하는 직결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입학을 하면 그러니까 졸업은 없는 거예요? 되게 4박 5일 코스로 할 날입니다. 4박 5일. 예, 4박 5일 동안 네. 제 2막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나오도록 지도하는 거죠.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고요. 결국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국가도 못하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자꾸만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 뭐 다 좋아요. 정부도 네네. 애쓰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저 청년들한테 가서 요전에도 그 일자리 창출 강의할 때 국가가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움직이던 또는 누가 움직이던 간에 거기서 힌트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의 맞춤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나가야 돼요. 저는 감에 하나 딱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휘어잡는 방법인데 예. 그럼 선생님은 아내를 휘어 탁 잡으십니까? 아니면 근데 아내한테 잡히십니까? 아내한테 잡히고 있어요 지금? 네? 아내한테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야 이게 다가왔다는 얘기는 본인 얘기를 하는 거에 틀림없었는데 적어도 남자가 아내는 휘어잡아야죠. 예, 비결이 근데- 뭡니까? 비결이 아니 비결이 아니라 예. 그 책을 유심히 보면 아주 재밌게 됐어요. 네. 아내를 확 휘어잡는 법 해놓고는 뭐라느냐? 아내를 휘어잡는 것은 결국은 아내를 끌어안는 법이다. 네. 그리고는 그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윈윈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말은 섹시하게 왜냐하면 책을 보는 사람이 소목차에 아내를 휘어잡는 법해서 책을 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 섹시하게 썼지 그거 읽어보면은 그냥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대부분 네. 책의 내용이 그 노후는 없다는 대부분이 남성적 시각에서 좀 책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여성들도 사실 일하는 여성이 많은데 일하는 여성들도 결국에는 은퇴 또는 노후가 있게 됐을 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예, 싶으세요?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 남자다 보면요
제가 40여 권의 책을 썼는데 나중에 써놓고 나서 책이 나온 다음에 이게 돌아보면 전부 남성적 마인드를 쓰게 돼요. 이제 작가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특히 노후 문제는 제가 볼 때 여성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자가 문제. 남자는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발표된 연구 보고에 유럽에서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는 수명이 단축된다 그러잖아요. 네. 예? 반면에 아내가 살아있는 남자는 수명이 연장되고 제가 그 보도를 보고서는 쫙 검색해 보니까 이미 13년 전에 일본에서 연구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남편이 살아있는 게 여자의 수명을 단축할 정도로 남자는 자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녀 평등. 그 제가 만든 말인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이게 노후가 되면 그대로 드러나요. 네. 남자는 왜냐? 우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기가 죽기 시작하는 데다가 노후의 소득, 그다음에 노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방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배운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었네요. 요리를 왜냐하면 내 끼니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자는 때로는 필요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계속 주방에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돈 가지고 사 먹죠. 그걸 어째 그런 거 그런 보니까 게 요새 있군요. 보면 요리 프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그게 어쩌면 지금 그런 세태를 또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종원 씨 네. 그 노트가 이 백종원 씨 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리 프로그램 하면 열심히 이제 베껴 쓰는데 그것도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저거는 해 먹는 것보단 사 먹는 게 낫겠다면 그건 안 배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짜장면 나오는데 짜장면 우리 아내하고 둘이 먹겠다고 무슨 양파 사고 그걸 왜 해요? 그냥 앞에 가면 기가 막힌 중국집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거 멋있는 거 카레 라이스에 무슨 목살 그다음에 그 스파게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늘 하면은 복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죠. 가끔 해줘야지. 그래야지 맛있지. 늘 해보세요. 그러면 여자는 이게 버릇이기 나름이에요. 아예 남자가 할 줄 알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굉장히 전략이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저 책에서 보면 그 라이프 워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직장인들이 이제 그 라이프 워크를 보통 추구한 자기의 라이프 워크하고 현재 하는 일하고는 보통 항상 다르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 직장인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투잡을 하라는 것인지 그게 아주 날카롭게 보셨는데 요번 이 방송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라이프워크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는 이직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속된 말로 잘려도 연착륙해서 나가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웍을 평소에 라이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저를 이제 30대에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농협에 있었잖아요. 농협에 있으니까 서비스를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걸 라이프워크로 삼은 거예요. 네네. 서비스를 계속 라이프워크로 이용. 그런데 저는 다행히 라이프워크가 조직이 요구하는 거하고 딱 맞았잖아요. 네. 그죠? 그게 전 특이한 사례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라이프워크가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맞질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딴 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책에다가 얘기한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된 게 있는데요. 회사는 당신을 배신한다. 예. 틀림없이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 직원들이 이 방송 보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하면은 날라오잖아요. 근데 회사가 배신하는데 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은 험악하게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당신 나가시오 할 때 뭘 할 것이냐를 위해서 딴 주머니를 차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조직다우려면요 직원이 자기 회사의 일과 관계없는 라이프워크를 가자도 되도록 분위기를 몰아줘야 돼요. 그래야 인류 회사예요.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 것만 자기 개발하라는 것은 회사의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당신 빈껍데기로 나가라는 말의 다름 아니죠. 네. 아니 그 인류 회사들 보면 회사 직원들이 그 자기가 하는 회사 일 말고 네. 라이프 워크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 예,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아예 공공연하게 예. 해줘야 됩니다. 왜냐? 회사 일은 안 하고 아니죠. 그게요. 네. 라이프워크를 그렇게 해주면요. 네. 라이프워크 하나를 프로답게 톱 수준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요. 제가 단언컨대 반드시 회사 일도 잘합니다.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 잘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회사는 직장인들, 직원들의 양심을 믿어야 돼요. 라이프워크를 풀어주면요. 제가 저것 때문에 농땡이 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도 현업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웃플레이스먼트 하잖아요. 저 전직 지원을 해준다 이러는데 대개 언제 하냐면은 자르기 직전에 하거든요. 그렇죠. 자를 대상 정해놓고서는 이제 뭐 저 일거리 이제 하다 그렇죠. 전직 지원. 전 솔직히 해서 그건 허구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나가서 현직에 있을 때 일보다 못한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평소에 라이프워크를 하도록 권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이프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직의 일과 다른 것일지언정 언젠가는 그것이 현직에 도움이 되는 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거기인 거죠. 좋습니까? 예. 저는 왜냐면 회사가 자꾸만 이 직원들 뭐 하는 거 이제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저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뭐 하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해요.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업무가 그냥 아예 그냥 옛날처럼 생산직 그냥 효율적으로 막 하는 거라면 그냥 뭐 회사 일할 때 회사 일만 해라가 말이 되지만 요즘 같이 거의 다 지식 서비스지 않습니까? 일들이다. 이런 거에서는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발성과 창의성이. 그런 것은 지금같이 그런 전략이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더 동기부여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회사 일은 이건데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그 그룹하고 사귀게 되잖아요. 회사 바깥 사람들. 이 회사 바깥 사람이 나중에 결정적인데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라이프워크를 회사 차원에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그 CEO들께서 들으시면 자, 꼭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저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경영자들이 지금 이런 말씀에 동의한 분이 한 몇 프로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작을 거라고. 왜냐면은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한 CEO께서 그 직원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막말로 되묻고 싶은데요. 그렇게 직원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재택근무를 시킵니까 앞으로? 그렇잖아요. 재택근무하면 전혀 감시 감독이 안 되는데 풀어주고 그러고서는 성과로서 날카롭게 평가해서 아니면 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두려워가지고 말이야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네 회사 일만 전념하고 딴 거 하지 말라. 저는 그거는 직원들을 완전히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그럼 고 PD님은 허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요? 저도 지금 이런 것에 좀 공감을 해요. 어떻게 직원들을 제가 어떻게 좀 말씀하신 감시할 수 없는 거고 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머리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금까지 한 6, 7개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책도 뭐 40여 권 책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본연의 직업이 있었지만 라이프워크를 가지셨는데 나름대로 시간 관리 노하우라든가 자기 관리 노하우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루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대답해드리고 여기 화면에 나왔어요. 저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도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책을 뭐 47, 8권 썼다. 그리고 직업을 6개 가졌고 또 뭐 속된 표현으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은 시간 관리라든가 뭐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첫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냐 그러면 첫째는 운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젊은 분들은 뭐 노력하라 치열해야 된다는데 살아보면요 운칠 기사함에 고스톱 이론이 딱 맞아요. 세상살이가. 저 운이 참 좋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48권을 쓰고 해야지 처음부터 요 책을 쓴 다음에 뭘 쓰고 뭐 해서 나중에 68세 때는 48권을 쓰고 그때 쓰는 책은 노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 써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또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뭐 또 그때 뭐 저는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저는 수저 자체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돈 좀 벌어야지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건 또 베스트셀러가 올라가고 또 뭐 이래 가지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왔지. 저는 그냥 쉴 때 쉬고요. 네. 노래방 가면 저처럼 잘 노는 사람 없어요. 네. 예, 잘 놀게 생기셨어요. 예? 잘 노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네, 네. 예. 왜냐면 놀 땐 놀고 뭐 어떻게 또 잠도 자고 단 아직까지 골프는 안 칩니다. 네. 왜냐하면 골프 치러 한두 번 나가봤는데 시간 소비형 스포츠라고 저는 물론 이제 골프 치는 분은 치시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 치면서도 지금 그 책 목차가 참 어떻게 되더라 이게 참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아 근데 딱 이 질문을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요새 행복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요 순간은 행복해요. 이 순간. 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 오전에는 불행했고, 오후에는 행복했고, 지금 뭐 이렇게. 네, 왜냐면 뭐 이렇게 좋았다가 또 아내가 소리 꽉 지르면 불행했다가 또 나와가지고 젊은 분들 이렇게 보고 뭐 소주 한잔 하면 또 행복하고. 저는 행복이. 똑같구나. 사람 다 똑같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 그래요. 저는 한번 그때 달라요. 근데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 한 3가지 정도 드시면 어떨 때 책을 쓸 때 아니면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책을 썼는데 다 써놓고 그 문장을 다듬을 때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지? 야 이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자기 글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독자가 아내거든요. 네. 쓰면은 이제 아내를 제일 먼저 보여주죠. 근데 아내가 가장 잘하니까 당신 이 글은 정말 좋다 할 때 이제 행복하고. 근데 아내분이 좋다 하신 책이 보통 일반적으로 뜨던가요? 저희 아내가요. 일반적인 그걸로 치면은 좀 센스 뭐 이런 게 없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인데 결정적인 거는 이게 딱 지워져요. 결정적인 거. 제가 이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멋지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한 말씀. 근데 하루는 동창회 갔다 오더니 아내가 핸드백을 탁 내던지면서 여보 그 멋지게 한 말씀 하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전업 주부인데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하냐 했더니 동창회 갔더니 말이야 야 네 신랑은 뭐 전국에 강의 다닌다는데 너 왜 말을 못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제가 그때 와우 요거 제목 좋다 해가지고 그 책을 사실은 우리 아내를 가르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쉽게 아주 외우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인세의 50%를 제목을 준 아내한테 다 갖다 줬어요.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사모님이랑 안 나누셨나요? 그전에는? 뭘 나눕니까? 그냥 제 거. 근데 아내가 가끔 히트를 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이직 경쟁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직 경쟁력은 3가지로 보죠. 전문력, 평판, 인맥. 그러니까 라이프웍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전문성 하나를 갖춰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직할 때는 평판이 제일 중요해요.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떠냐? 더군다나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쓸데없이 SNS에다가 무슨 졸라 이따위 글을 올리지 말라고. 괜히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그때 흥분해서 정치판을 보고 말이야, 야, 뭐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검색이 전부 다 검색하면요. 그 사람의 인성이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SNS 좀 이게 빅데이터로 다 활용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가 인맥이죠. 왜냐 재취업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인맥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직 경쟁력은 전문력, 평판, 인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 경쟁력은 건재 관여적인데 저는 이걸 만들면서 저의 조상님께 감사드리는데 교묘하게 제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정글 거기에 뭐 병만족 있잖아요. 병만족처럼 관일족이 건재한다는 뜻이에요. 건강, 그다음에 재물,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에 일거리, 그다음에 가족. 요게 은퇴 이후 노후의 5가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장난.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되게 좋지만 지금도 파고다원에 가면 네. 뭐 진짜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몇십만 원이 없어 힘드신 예. 분이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제 노후를 맞이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도 전문적 평판 인맥이라는 것도 그 정말 10년, 20년간에 쌓아야지만 있는 건데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샀는데 나이가 찼어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결책이 있으면 제가 노동고용부 장관을 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네. 제 책은요. 직장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한 이후에 노후를 맞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사실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 달에 30여만 원의 돈을 받으시면서 정말 노후를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쓴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죠. 적극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고 취업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드리고 해서 해야죠. 그러나 제 책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 타켓이 네.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을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요즘 이제 사회가 이제 예전에 80년대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어떤 그 인맥을 만약에 30, 40대들이 쌓으려고 한다면 어떤 식의 인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요즘 시대. 제가 사실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 관리를 잘 못해요. 네. 독자적으로 살아왔고 또 글 쓰는 거하고도 좀 맞아떨어져요. 친한 친구가 한 50명만 되면 자기 생활이 없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네.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데 인맥 제가 못했기 때문에 인맥에 관한 책을 썼어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참 많아요. 한국 사회, 중국 사회 마찬가지로 선진국이 다 이게 보면요. 살아보시면 알지만 세상은 인맥으로 형성됩니다. 인맥 사회예요 결국은.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정치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청와대다 하면은 청와대는 무슨 그냥 전부 공개 심사를 해서 거기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석 비서관이 한 분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분이 아는 사람의 인맥 풀이 빤하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믿는 후배 쓰게 돼 있지. 이론은 간단, 이론은 아주 쉬워요. 아주 전국을 뒤져서 말이죠. 무슨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라. 언제 보석 찾습니까? 5년 동안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인맥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내 팀장과 한 10명이 있다. 여기서 일을 잘하는 것이 인맥을 형성하는 지름길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점심 같이 먹고 술 같이 먹고 하는 거기서는 돌아서면 욕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SNS상의 친구를 세일라래요. 이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인맥하고 평판이 어우러지는데 일단은 그 회사에서 평판 좋고 그걸로 인맥을 딱 형성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강원도 부지사 가게 된 것도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 농협에서 농협 강원본부장 하면서 그 당시 지사님하고 술을 한 번도 개별적으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근데 그때 농협에 그분은 어떤 면에서든 간에 제 평판을 그때 각인하고 계셨겠죠. 그랬다가 이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한테 직접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묻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저를 농협 떠나고 닷새 만에 부지사로 와라.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렇게 일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평판을 얻고 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거기에 플러스 의도적으로 사람을 찾아서 마당발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더 컸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거꾸로 그 마당발 때문에 뭘 봐줬다가 감옥 쏘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의 그 칼날입니다. 예. 잘못 새겨놓으면 요새 같은 때 누가 뭐 봐달라는데 그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저자님께 쓴 책이라든지 네. 글을 보고 이제 더 신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 네. 그렇게 지사님급 된 분이 와 이 사람 봐라 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손님 오면 친절하자 뭐 이거 썼거든요. 썼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제가 농협 강원본부장을 할 때 1년 반 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열심히 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자기계발서 하면 뭔가 좀 짜깁기다라고 좀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근데 주로 자기계발서를 써오셨는데 예. 자기계발서를 주로 쓰셨던 저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픈 데를 콕 찔르는 얘기. 근데 진짜로 짜집기를 하십니까? 많이? 그럼요. 네. 지난번에 우리 잘 알려진 김정은 교수님이 편집의 시대다. 그 맞아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수천 권의 자기계발서가 있어도 결론은 바르게 하자, 열심히 하자, 뭐 잘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좀 이게 좀 유별나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는 앙칼지게 나는 죽어도 자기계발서 안 읽는다 하는 분이 계셔요. 저도 뭐 언론에서도 봤고 그런 분들 보면은 자기계발서를 40몇 권 낸 저로서는 36년 동안 했는데 참 썰렁하죠. 썰렁한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요, 성경도 자기계발서일 수 있는 거라요. 이거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을 읽는데 인문학을 왜 읽느냐? 그걸 통해서 인간적인 깊이를 깊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넓게 보면 자기계발서예요. 근데 물론 좋다 이게요. 성경이든 인문학이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용서, 자기계발서하고 구분을 하는 건 좋은데 인간은요. 지나가는 버스의 벽면에 붙은 광고판 하나에서 평생을 좌우하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농협에 들어가서 처음에 요새는 이제 맞춤 옷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직장 잡은 첫 기념으로 이제 옷을 맞춰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같이 하숙하던 때에 재단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재단사가 양복점을 열었다고 해서 팔아줄 겸 제 첫 옷을 맞추러 갔는데 그 양복점 꼭대기에 이런 액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 정말 촌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전 그것이 저의 평생을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였어요. 근데 자기계발 쓰실 때 이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독자가 이 책을 읽고 100% 따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실천을 한다든지, 그러면 책값은 벌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은 되게 이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몇 달을 걸려서라도 제목을 제일 먼저 정해요. 제목을. 그래서 48권의 책 중에서 한두 권 빼놓고 전부 제목을 제가 직접 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악명이 높아요. 제가. 왜냐면 하도 고집이 세서. 내가 저 제목 한 권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생각하느냐?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전 뭐 솔직히 뭐 일단 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릴 것인가 안 팔릴 세 번째는 거기다가 되게 책의 분량이 300페이지 내외예요. 너무 두꺼워도 안 사니까 책을 할 때 300페이지 내외 정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기다 다 모으는데 리더십이다 하면 리더십이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리더십을 배울 사람이 그걸 다 할 수도 없어요.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후는 없다고 책을 썼는데 300페이지 가깝게 했는데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분은 이 부분이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 부분이 해당될 수도 있고 다만 저는 좌판에 깔아놓는 거예요. 사는 건 독자가 알아서 사셔야죠.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요거 읽으세요, 저거 읽으세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사세요. 그 지금 그 뭐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통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중하는 것이 요새 또 스마트폰도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집중도가 떨어짐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뭐야 증상인지.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노후는 없다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분들은 뭐 50권을 채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기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고요. 이 책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48권 중에서 약 20권 정도를 추려내면 신입사원서부터 은퇴까지 전 과정을 다 썼어요. 네. 전 과정을. 네. 그래서 앞으로는 솔직히 책을 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물론 남들은 믿질 않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나 이제 앞으로 책 안 쓰겠더니 아유 가봐야 한다고. 그건 사실 저도 가봐야 알아요. 네. 가봐야 하는데 무슨 질문하셨더라? 이게 이제 집중도 이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네. 3년 전부터 집중을 하면요. 머리에 쥐가 나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네. 솔직히 3년 전까지 하루에 제가 궁둥이가 질겨가지고요. 화장실 가는 거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책을 48권 쓰실 정도 집중력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피면요. 하다가 시간 후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 1시예요. 그럼 들어가서 자면은요. 꿈에서요. 총천연세월호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꿈에서 총천연세월호 글을 계속.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했는데 한 2년 전에 한 번 탈진을 했어요. 그러고 요새는 글을 쓰고서 집중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난다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여기가요. 머리에 쥐가 나면 아픕니까? 쥐가 나면요. 네. 생각이요. 이게 뭐랄까 근질근질하면서요. 이게 네. 뭐랄까 이제 온몸이 근질러져요. 근질러지면 생각이 풀리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워드를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근질근질해진다면 얼른 꺼버리고 그냥 바꿔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자님의 아까 남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8시간씩 끈덕지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큰 경쟁력 같거든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끈덕지게 요새 사실 3-4시간도 힘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 나이가 뭐 들수록. 근데 8시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습관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8시간을 앉아 있는 것이든 책을 40권을 쓰는 것이든 사람의 동기부여에 2가지 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욕심, 하나는 배고픔, 갈증이에요. 네네, 그렇죠.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항상 좀 저질스럽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유명해져 봤으면 그 꿈이 있어요. 유명해져 봤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처음에 30살 때 느닷없이 농가 출신인데 책을 써야지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어쩌면 유명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다가 뭐 소설가나 누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아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름을 날려면 그러니까 저자님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는 네. 전혀 뭐 단상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군요. 상장 받은 적도 없고. 일기도 써본 적 없어요. 네. 그런데 유명해져 봤으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증, 헝그리가 이 2개가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책을 쓰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 어렵지만 요게 나오면 어쩌면 탈고되고 출판사에서 나온 6개월 후에 나는 유명해져 있을지 몰라. 진짜로 그래.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48번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48권 중에 제 꿈을 이뤄낸 책은 너댓 권밖에 없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굉장한 교훈인데 할 때마다 나는 유명해질 거야.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서는 책을 내고 2달 내지 3달이면은 결판이 나요. 네, 그렇죠. 나갈 책인지 안 책인지. 네. 그러면 또 실망하고 또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48권 36년을 썼는데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36년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 쓰는 동안 노후를 준비하신 거네요. 그것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 누가 뭐 깨어나고 보니까 뭐 유명해졌더라고 하는데 어느 날 책을 써놓고 68세가 돼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그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저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저희도 보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멘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선생님은 멘토를 어떤 분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참 저는 솔직히 멘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서비스 연구하고 뭐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책을 많이 내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요새 보면 뭐 책 쓰기 강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책 쓰기 강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없잖아요. 혼자서 책 쓰는 법을 배우고 출판의 메커니즘을 배우고 경험해가면서 그 멘토가 없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영감을 주는 분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그 책을 젊은 날에 읽었었는데 그게 상당히 저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좌우명이 된 것이 운명이 너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한 지점이 어디든 간에 사람이 운명이 있어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너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한 지점이 어디든 간에 지금 존재하는 곳에서 완전히 존재하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첫 번부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있을 때 최대한 다 해보자. 그거는 에릭 프롬이 말한 거죠? 에릭 프롬. 저자님 만든 게 아니라. 에릭 프롬의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의 문호 누구죠? 그분 중국의 문호가 지금 얼핏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분인데 중국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립적이 되라. 자유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옳든 그르든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그 확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추구한 게 자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이 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옳든 그르든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그 확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초라하던 풍요하던 사람마다 타고난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게 아내를 휘어잡는 방법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세상을 만드는 딱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노후는 자기 세상을 추구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자기 세상 되게 좋지만 자기 세상을 지금 아직도 못 잡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뭐 감도 안 잡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뭔가 자기 세상을 좀 이렇게 느끼려면 이게 나의 세상이구나.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생활하면서. 일단은요. 뭐든지 시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강용석 변호사님의 그 뉴스를 듣고 샌더스까지 왔듯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진화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노후에 일자리 잡는 법하고 연계되는데 일본의 사례인데 고등학교로 정년퇴직한 분이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딱 퇴직하고 나니까 일을 뭐를 할까? 그 연금이 그런 대로 나오니까 돈 소득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살자. 그러면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정년퇴직했는데 40년 동안 수학만 가르쳤습니다. 우리 동네의 아이들이라면은 제가 공짜로 지도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해서 무료로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들어와 보니까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온라인으로. 계속 지도해주고 하나씩 둘씩 들어왔어요. 동네 애들이. 계속 하니까 이 선생님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학부모들이 와서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됐어요. 만나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러면 더 저희들이 정말 어려워서 못 오니까 돈을 조금만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직업으로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가지고 난 뭐를 하지 맨날 해도 안 됩니다.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이다 하면요.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행 갖고는 안 되겠는데 여행을 갔던 곳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것에서 또 진화가 되는 거지. 이게 잠깐 생각을요. 이걸 하면 뭐가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접근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시면 알지만 사람은 세상은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과 행운으로 점철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오히려 꿈꿨던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복권 그렇게 꿈꿨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꿈꿨는 건 하나도 안 됐어요. 예, 정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열심히 살았는데 베스트셀러도요.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자신만만한 책이 자기 세상을 만들 용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요. 출판사에서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보니까 1000권도 안 팔린 것 같아요. 예, 근데요. 비서처럼 하라는요. 그 책은 급조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건 저 인쇄로 억대 이상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내가 비서처럼 하라를 치면 이게 확 퍼져가고 돈이 들어올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도해보고 내보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해가지고 48건 중에 30개밖에는 못 건지고 다 실패했지만 실패가 48번 쌓이면 대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실패가 48번 쌓이면 대실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경륜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저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뭘 강의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봐봐요, 왜 쓸데없는 질문을 소장님, 그 실패가 네. 정말 그런 거 큰 자양분이 됐다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책을 이제 정말 꿈을 안고 썼어요. 책은 뭐 했는데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놈의 그 어떤 그런 원동력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실패했는데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었다고요. 그런 간절함이. 실패했지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첫 책을 쓰고 세 번째 책까지 10년 걸렸어요. 세 번째까지. 근데 40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다가 제가 공직생활 끝내고 나와서 그 첫 해는 6권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가속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면은 오기가 딱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에 썼던 그 책에 이게 경륜이 쌓이면서 점점 책의 수준은 좋아집니다. 팔리고 안 팔린 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써야 되겠는데 책을 썼는데 안 팔린다. 안 팔렸냐 팔렸느냐에 그걸 두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냐 아니냐를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책이 좋으면요. 팔리진 않더라도 강의 시장은 열립니다. 예. 이거 저 노는 없다 이거 책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요새 이거 강의 신청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책은 안 팔려도 돈은 벌 것 같아요. 자, 핵심. 강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의를 좀 잘하는 뭐 방법, 뭐 평소에 워낙 말을 쓰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전에처럼 강의 같은 것을 할 때 팁 같은 걸 한두 개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강의를 팁 한두 개로 잘할 수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 방식의 강의법을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방식에? 그것도 닭이 세상에 뭐냐. 그 남이섬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그 춘천에 남이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섬에 아주 전설적인 CEO 계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강우현. 그분이요. 그분이 강의를 할 때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남이섬에 가서. 그때 감명 받은 게요. 그분이 원래 이 그림을 잘 그리시잖아요. 본인의 그림으로 50분간 강의하는데 파워포인트 장면이 250장이 넘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분 강의하는데 파워포인트가 250장 넘어가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잠깐만 강의하니까 말로만 하려니까 단언컨대요. 말 주변은 타고나야 됩니다. 다듬을 뿐이죠. 그래서 저도 뭐냐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하고 좀 다르게 시장을 개척할까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 그림 배워가지고 요새 여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림 그린 거 나와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직접 요새 만화 그리고
그림 없는데 뺐는데. 뺐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그랬어요. 네.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커넬 샌더스고 밑에가 이거 뭐야 춘천이라고 그러시니까 갑자기 이게 조수 안 두신 거죠? 조수 화투처럼. 대장. 춘천이 하시니까 갑자기 좀 이거 요새 뭐 대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거 직접 다 그리신 겁니까? 요거는 기획하신 겁니까? 누가 다 그리신 겁니까? 돋보기 쓰고 이게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그릴 때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서 이제 해가지고 컴퓨터로 요새는 기구가 좋아가지고요. 컴퓨터로 해서 저 옆에 낙관이잖아요. 관이란 낙관까지. 그 요새는 이제 틈틈이 이제 글을 안 쓰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림 그리고. 컴퓨터가 많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이에요. 그럼 평소에 여가 활동 뭐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별 여가 취미 활동이 별로 없어요. 이 자체가 취미인 것 같아요. 일이면서 취미고, 일이면서 취미고, 그냥 뭐 궁둥이 실기에 앉아서 뭐 그리고 잠깐 동네 이렇게 걷고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68세에 게리거리는 게 사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선생님 삶의 모토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딱 표현하시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모토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과 같이 해서 남이상 될 수 없다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저의 삶의 핵심 모토는 책 48권의 결론이요. 자기 세상 만들기예요. 자기 세상. 각자 자기 세상을 만들라는 거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근데 이 자기 세상 만들기가 참 좋은 게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다가 네 동기가 뭐 됐다 하면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 얼른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난 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늘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편리하고. 누가 막 뭐 요번에 뭐 아파트를 크게 사는데 그럼 저는 얼른 난 요게 좋아. 소박하게 사는 거죠. 뭐 부모님이 뭐 금수저였으면은 더 떵떵거리고 살지만 저는 이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소박하게 살면서 내 세상으로 사는 거죠. 아까 그 뭐 일본의 그 은퇴한 교사님 말씀하신 거 전님도 그렇고 다 두 분 다 뭔가 자기 세상을 찾았는데 다 표현을 하셨잖아요, 글로. 그러면 요즘 세상에 그 이분들도 뭔가 자기 세상을 찾는 데 있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산업 강사로 나오신다든가 이쪽에 뜻이 있는 분은 일단 자기의 콘텐츠를 자기 독특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늘 머릿속에 있는 게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제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쓰지는 않겠지만 남이 샘낼 만한 콘텐츠 한 20여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책 쓸 제목이죠, 하나씩. 있는데 이제 지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강사는 은퇴는 없거든요. 그냥 사라질 뿐이니까 강의 안 들어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안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노후는 어떤 노후가 멋진 노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은퇴가 없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라든가 예술가 이런 분들은 은퇴가 없고, 그다음에 스포츠맨은 30대 초반에 은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70 정도 넘으면 노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는 일자리를 갖지 말고 일거리를 갖는 게 맞다고 봐요. 일자리는 뭐냐면 소득과 관계된 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70쯤 되면은 소득 그 자기의 일을 통해서 소득이 들어오면은 관계 없지만 그거 자체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 70쯤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그것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소박한 삶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 하면은 제가 볼 때 70대 이후에는 보람과 가치를 목표로 두고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평생 일만 합니까? 즐겨야죠. 돌아다니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말이죠. 저 요새 그래서 내일 모레 저 페이스북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저 셔플 댄스 배우려고요. 네. 셔플 제가 싸이의 말춤을 배웠거든요. 근데 네. 싸이의 말춤은 그 유행이 들어가니까 지나가니까 못 써먹어요. 근데 셔플 댄스를 지금 몇 사람 규합해가지고 정식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원래 댄스는 안 주셨습니까? 문과 원래? 출신인데요. 무슨 네, 그래서 셔플 댄스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노후의 체력 관리에 가장 좋은 게 춤이에요.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죠. 이시군요. 강한 부정. 강한 부정.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자, 그럼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방송 이제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고요. 다음 주 이제 방송은요. 여기 아쿠인 지식 카페는요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저자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창업 CEO님들 이제 이렇게 격이 없이 오늘같이 토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전자문서 1위 기업인 제이시와 신종호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분의 또 인생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보넬다 베이커리에서요 오늘 이제 이 당근 케이크라고 케이크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케이크 커팅 있으니까 케이크 커팅 한 다음에 요 한 조각씩 들고 가세요. 드시고 가시고요. 네. 저희 페이스북 그룹 있으니까 나중에 가입하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두 분의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죠, 진행.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왜 자연스럽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들의 질문을요, 작가가 써준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연기자들은 작가가 써준 거를 연기를 잘하니까 연기자들은 작가 써줘야지만 연기를 잘하는 거죠. 모르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연기를 못하지만 알잖아요.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MC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자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러 갈까요? 네. 오늘 참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자 자기 세상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 세상이라는 게 자기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루지 못한 걸 가지고 이게 내 세상이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일단 해보는 자기 세상. 그래가지고 각자의 보람 있는 생활하시고 그 라이프웍이 연결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노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3재 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재주 재테크,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재테크, 하나는 존재 재테크인데 어떻게 재산 재테크를 잘해서 나는 돈이 좀 있어 하는 분들은요 인생을 정말 즐기세요. 노후에는요 그냥 일하지 마시고요. 은퇴를 하세요. 그래야 노후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기 세상을 만들어라. 네. 와닿네요. 예. 자, 오늘 이걸로 410회 북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